안녕하세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빠르게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발음을 빨리 하고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여러분도 쉬실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된 내용의 어떤 특강이고요. 모두가 만화가라면 또 웹툰 작가라면 또 그 창작자, 크리에이터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에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그 중에서도 그 작품 안에 들어가야 된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될, 혹은 안 된다기보다는 조심해야 될 그런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넘어가고, 이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전제로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쪽에 좀 가깝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막아서는 안 되는 어떤 신성한 가치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내용을 시작하는 거고요. 또 제한을 두거나 규제를 하거나 심의를 하거나 법, 매뉴얼 등 이 규제 자체가 촘촘할수록 작가들의 상상력이 제한받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저는 독자 연령대에 맞게 혹은 어떤 그 독자의 성향에 맞게 그 표현의 수위 그리고 노출 범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 누구를 아직은 보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걸 조율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조율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기준 없이는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또한 작품에 대한 판단은 작가의 의도, 그리고 그 작가만의 개성, 그 다음에 그 작가가 만든 작품이 장르가 어떤 거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느냐, 그리고 전체 작품에 간의 어떤 이 맥락을 따져서 봐야 된다고,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부분만 문제 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그리고 창의적인 작품을 위해서는 사실 작가들이 패기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조금 한몫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작가를 비난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판을 한다든가, 법의 재판이 아닌 여론으로 재판을 하는 이런 증오심으로는 안 된다. 이것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또한 작품이랑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사생활이랑은 별개입니다. 이거를 동일선상에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한 작가의 프라이버시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의 좀 양해를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서두 들어가면서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혐오 표현이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 사실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 년간. 일단은 글로벌, 다문화 시대, 전문성, 창의성, 인성. OT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인구 절벽이고 채워질 거고, 이 채워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존립이 어려우니까요. 그럴 때 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창의성, 그 다음에 인성,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왜냐?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모두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위협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애야 되니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다양해졌고 대립도 많아졌어요. 주로 세대별로, 남녀별로, 계층별로, 부라든가 빈부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상당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우고 있어요. 국민 정서도 달라졌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고 분사 문화, 그 다음에 약간 꼰대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만의 시대죠. 뭔가 불합리하다, 이건 불공정하다, 이런 시스템적인 모순에 대한 불만, 거기서 오는 좌절, 분노, 회의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죠. 상실의 시대예요. 지금 정의, 윤리, 권위, 논리, 신뢰 이런 거를 잃어가고 있어요.
물론 회복도 되어 가고 있죠.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다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 뭐 예를 들면 권위. 지금 뭐 예를 들면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다. 와, 그럼 종결입니까? 끝? 아니에요. 판사 네가 뭔데? 이렇게 시작해요. 검사가 누군가를 기소를 했다. 아, 잘못을 했는가 보다. 아니에요. 권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선생님, 교사들, 선생님이 말하면 무조건 맞는 거야? 아니에요. 다 허물어졌어요. 권위가 없어졌다. 좋은 말이기도 하죠. 권위가 모두에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일상이 불안해졌습니다. 자, 지금 학업, 진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대비 하나라도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겨우 이 정도 선에 있죠, 지금? 맞죠? 이 정도 선에 있어요.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연애를 못 할 거니까. 할 일이 없을 거니까. 농담이에요. 자,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학업,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죠? 진로 잡는 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취업도 어렵고요. 취업한 다음에도 어려워요. 언제 잘릴지 모르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어디 갔노? 엄청나게 충돌한다고 했죠. 서로 너무 달라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결혼은 뭐 쉽겠습니까? 결혼은 또 아무나 합니까? 뭐 집 있어야 되죠. 뭐 취직하고 어느 정도 일도 해야 되죠. 또 애도 봐야죠. 출산 어렵잖아요. 육아 정말 힘들어요. 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의 어떤 경제적인 혹은 생활적인, 문화적인 그런 인프라는 잘 되어 있을까요? 어려워요. 각 단계별로 너무 어려우니까 삶과 생활 자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자, 그럼 불안한 것으로 끝이냐? 일상의 공포도 있어요. 갑질, 차별, 무시, 조롱, 혐오, 증오, 분노, 범죄 등 일상적인 두려움이 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거? 치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다고 볼 수 있어도 누군가 다른 타인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믿진 않을 거예요. 그죠? 서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작품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뭐 타인은 지옥이다라든가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불안한 사회니까 울분이 있어요. 어디 한 놈만 걸려봐라. 악플, 누군가의 밥벌이를 끊고 신상을 털고 화풀이를 하는 거, 이런 불관용 정서가 상당히 심해진 겁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웹툰 작가들이 이런 시대에 연예인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웹툰 작가들의 사적인 견해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든가, 물론 자기 작품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뭐 SNS 활동을 한다든가, 강연을 다닌다든가, 인터뷰 등등 사적 견해가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꼰대 작가나 미성숙한 작가의 무의식적인, 습관적인 비하 표현 등 실수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꼰대는 나이가 많다고 꼰대는 아니에요. 꼰대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 꼰대인데 나이는 10살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나이가 80에 가깝지만 언제나 청춘일 수 있어요. 이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폭언, 폭행, 뭐 성희롱, 추행, 표절, 뭐 갑질, 멋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노출되기 쉽겠죠. 그리고 작품의 표현 수위나 이거를 누구에게 노출할 것인가, 노출 범위와 등급 조정의 필요성이 자꾸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남들이 이걸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들이 주가 되어서 조심을 하고 마련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제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책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토론이 필요한 시대다. 이게 갖춰진 다음에야, 이게 공고히 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작품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장의 뭐 대생, 뭐 콘티, 뭐 원근법, 인체 구조 등등등 뭐 어떤 작화, 스킬에 대한 어떤 실력 쌓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는 베이스이고요. 그 베이스 말고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이 베이스도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 혐오 사회에서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과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상당히 불거지고 있어요. 자, 누구나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이게 좀 삐뚤어지면 요즘 말로 인정투쟁까지 하기도 되는데, 인정투쟁하는 분들 요즘 많죠. 뭐 유명인 중에서 지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노력이나 자기가 성취한 거, 이거는 기득권이죠. 이미 기자 얻을 득자, 이미 얻어져서 가지고 있는 권리, 기득권, 이거에 대한 인정 욕구나 박탈감이 너무 과도하면 타인과 자신을 구분짓기 위한 멸시로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힘들고 어쩌게해서 뭔가 성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그렇게 노력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열받는 거예요. 인정욕구. 나 이렇게 오는데 힘들었고 나 대단하지? 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 안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비슷한 인정을 받고 있다? 박탈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화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화를 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너 지방대지. 너 공부 별로 못했지. 나는 1등 했는데. 등등등 뭐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강한 트라우마는 타인은 물론 자신에 대한 멸시로도 이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 비하. 아, 난 해도 안 될 거야. 뭐 등등등. 어쨌든 이 모든 거는 나랑 다른 사람들, 나와 타인을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너랑 나랑 급이 다른데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 혐오라는 정서가 싹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시죠. 끔찍한 내용들이죠. 샤를리 앱도 그 유명한 완평, 난민 어린인데 너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어서 몰래 오다가 죽었지? 뭐 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애들 쓰는, 정말 어린이들 쓰는 노트인데 보세요. 선택은 네가 해. 쭉 대학 가는 길, 와 무지갯빛. 여기 공장 가는 길이라고 돼 있어요. 공장 가는 길. 미친 표현이죠. 미친 표현이죠. 자,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렵니까? 노후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폐지네요. 여행 가방 캐리어고요. 나쁜 광고죠. 자, 혐오의 피라미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말하는 거고, 이 혐오라는 게 한 집단에 대한 작은 비웃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해지면 폭력까지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자, 제일 심한 거 하나 볼게요. 제노사이드예요. 의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 인종을 말살시켜버리는 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셨죠? 그죠? 제일 약한 거 볼게요. 교묘한 차별적 행위예요. 교묘한 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어떤 우스갯거리로 삼거나 어떤 루머,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어떤 한정된 편견을 강화시키는 대화들. 부정적인 정보는 받아들이고 긍정적 정보는 차단하고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몰이해적인 발언을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발언들 있죠. 걔네들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저 학교 애들은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저 동네 애들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가벼운 농담부터 시작해요. 이게 조금 심해지면 차별이랑 편견적 행위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모욕하거나 경멸적인 인사, 비웃음, 사회적 기피, 쟤 싫어, 쟤랑 밥 안 먹어, 이런 거 있죠. 비인간적 대우, 이런 것들이 교묘함을 넘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따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예요. 더 심해지면 구조적으로 아예 차별을 해버립니다. 괴롭힙니다. 고용해서 아예 너는 안 뽑아 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제시킵니다. 주거지를 나눠버려요. 교육에서의 어떤 차별을 명확하게 주는 겁니다. 구조적이고 이건 개인적이에요. 이거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소하게 싹 트는, 사실은 여기서 싹을 잘라주는 게 제일 좋겠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 이게 더 심해지면 구체적인 폭력적 행위로 나옵니다. 기물을 파손한다든가 협박, 폭행, 테러한다든가 훼손한다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아예 생명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살인한다든가 강간한다든가 불을 지른다든가 어떤 파괴적인 행위로 나옵니다. 물리적인
아주 물리적인 폭력이죠. 극단적인.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인류의 비극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농담 많이 하거든요. 농담. 자, 농담의 역학이에요. 이렇게 구분 지어 볼게요. 약한 사람이 강자를 상대로 농담을 한다면은 이건 풍자죠. 약자와 약자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농담은 해악이에요. 에헤이 세상 뭐 잘 살아보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어떤 그 광대극하는 듯한 그런 거는 해악이에요. 자, 그런데 약자가 자신을 소재로 농담을 하면 자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허용되거나 어느 정도는 무난한 수준이라는 거죠. 긍정적이라고 본다기보다는. 자, 근데 요거 보세요.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한 농담은 희롱이고,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탐하거나 속이고 놀리거나 이러면 농락이고, 강자가 약자를 비웃고 괴롭히면 폭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농담을 보면 지능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농담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쓴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연예인 중에서는 뭔가 선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넘을 듯 안 넘으면서 모두를 막 이렇게 크게 불편하게 하지 않는 아주 좋은 농담 스킬을 가진 분들 많잖아요. 뭐 유재석 씨라든가 신동엽 씨라든가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 정신세계를 가장 투명하게 드러내는 건 무슨 농담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시사인에 실린 신윤영 님이 그런 의견을 말했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어떻게 칭찬하는가. OT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진정한 칭찬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어떤 성과와 그 과정들, 그걸 칭찬해줘야 된다고. 그죠? 야, 너 미국인이네. 와, 좋겠다. 뭐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지가 미국인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너 잘생겼네. 이쁘다. 이런 것도. 그죠? 관리하는 거 말고 태생적으로 태어난 것.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는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제대로 구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고, 이 농담할 때 이 재미라는 거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자, 참조 자료는 요거고요. 가장 낮은 단계의 재미, 가장 낮은 단계의 재미는 감각이나 감성에 소구합니다. 즉, 놀이기구를 탄다든가, 뭐 그런 식이죠. 감각에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타락해버리면은 뭘로 갑니까? 당연히 마약이라든가 그런 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감각적인 재미를 주니까 가장 쉬운 재미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물론 게임 좋아요. 저 게임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높은 단계, 즉 어려운 단계는 행동, 직접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개인성을 가진 것들이에요. 자, 자기가 직접 행동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여행은 재밌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주체적으로 뭔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고차원적인 재미는 사고나 관계성에 대한 재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따르면 조금 더 참여도 문제로 따지면 책, 웹툰, 게임, 뭐가 더 쉬워요?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쉽겠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져요. 왜냐? 내가 활자를 읽고 해석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참여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지능적인, 어떤 사고적인, 인지적인, 감정적인 활동을 해야지 얻어지는 즐거움이니까요. 알겠죠? 그런 논리고, 그런 면에서 제가 여기서 여기로 그림을 바꾼 거는 이 글자만 하나 바꿨어요. 시체놀이도 하면서 놀고 싶었는데 라는 이 문구를 삭제했었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 삭제했었을까요? 이게 나왔을 때 시기가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평생 관리해야 될 내 안의 악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거 정말 힘듭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외워두시고,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좀 참조해 두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혹은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하여 혹은 반대되는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믿고자 하는 어떤 경향이에요. 자기를 기만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확정 편향입니다. 자기 평소의 편견, 선입견만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선택적 분노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혈액형. 예를 들면 A형이 뭔가 대범하고 뭔가 멋지고 뭔가 과감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A형이 뭔가 소심한 일을 했다. 소심한 발언을 했다.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역시 A형이다. 너 역시 A형이네. 이렇게. 그럼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입 닫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땐 거봐라, 역시 A형이다. 이 뭐죠? 자기를 기만하는 행동이고 자기의 확증을 편향하는 행동이에요. 알겠죠? 선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작업실에서 조용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깐 방송을 하고 있네요. 일단 제가 조금 더 크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탈개인화입니다. 탈개인화. 여러분 스탠퍼드 감옥 실험 뭐 이런 거, 루시퍼 이펙트, 뭐 악의 평범성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개인화는 뭐냐면 나 개인 잘못 없다. 나 개인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영화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 감옥에 죄수들을 가짜로 죄수들을 가짜로 가둬놓고 간수들도 가짜로 투입해놨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뭐 간수들이 죄수들을 폭력적으로 통제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었죠. 물론 이게 이제 뭐 나중에는 조작된 실험 결과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악의 평범성. 한나 아렌트 저자에 보면 죄송해요. 이해 부탁드려. 방송 끝났어요. 예. 나치 시대 때 저 유태인들 잡아 가두고 살인하고 그 관리했던 그 관리자, 실제로 악마처럼 생겼을 것 같지만 막상 법정에서 불러내서 봤더니 아주 평범한 이웃 아저씨 같았고, 그 사람은 전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왜냐? 시켰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었죠. 이게 자기를 탈개인화 시켜버리는 거고, 이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권위에 대한 복종. 왜냐?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무지,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그랬어요 라는 대한 이끌리는 현상을 말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친일 행위를 했다던가 이런 거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뭐 이런 거. 내 개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뭐 등등등. 요거에 대한 게 관리해야 될 내 안의 악입니다.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비인간화예요. 이것도 아주 악독한 심리죠. 누군가에게 라벨을 붙여요. 너 어디 출신이지, 너 누구지, 뭐 너는 뭐지, 뭐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인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모멸적 호칭을 한다든가. 있잖아, 난쟁이 똥자루야. 아니면 뚱땡이 돼지야. 뭐 등등등. 뭐 낙인 찍기식으로 범주화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 것들, 뭐 경상도 것들, 저 일본 놈들, 중국 놈들. 이렇게 범주화 시켜버립니다. 간단히. 탈개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알겠죠? 그 사람 하나하나의 인격과 살아온 세월들 맥락을 보지 않고 그냥 이런 놈들이라고 자기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부조화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잠깐 쉴게요. 인지부조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시위와 경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시위를 하는 학생들, 뭐 20대 정도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거를 막는 혹은 통제하는 경찰 전경이라든가 의경도 20대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는 입장과 하는 입장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옳아야 견딜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은 불법 시위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막아야 돼. 통제해야 돼. 이런 확증 편향을 가져야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옳은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의견을 들어줘야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파병 군인의 애국 우익화. 이것도 그런 심리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갔어요. 뭐 어떤 살인을 저지른다든가 누군가를 통제한다든가 가둔다든가, 그렇죠? 그런 어떤 끔찍한 행동들을 하고 귀국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트라우마가 상당하겠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놈들 나쁜 놈들이었어. 내가 한 행동은 권위에 대한 복종, 국가를 위한, 국가가 시킨 위대한 어떤 업적이었어 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 트라우마에서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이해를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애국 우익화가 되는 현상도 조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남 탓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평생 관리해야 될 내 안의 악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오시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것들이 자기 기만, 확증, 편향, 탈개인화, 권위에 대한 복종, 비인간화, 인지부조화,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아주 끔찍하고 발생해서는 안 되는. 다만 존재성과 당위성은 구분돼야 돼요. 원래 인간이 원래 좀 악하고 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존재 아이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게 있지만 알지는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쳐도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태어난 것과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설령 그래도 폭력을 써도 된다. 누군가를 모멸하고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합당하다라는 당위성은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문명사회라면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게 공공의 이익이겠죠. 그게 싫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악하게. 그러면 밀림 같은 데 가서 사시면 됩니다. 동물들과 경쟁해 가면서, 생존 경쟁이죠. 서로 잡아먹어 가면서 아주 공평하겠네요. 근데 인간들이 모인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가진 어떤 악한 성향, 이런 것들을 누르거나 조절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작품 얘기로 좀 가볼게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 왜 성찰이 필요한가? 여러분들도 이제 크리에이터라면 어떤 캐릭터들을 창조를 할 거예요. 캐릭터를 창조하고 만들어낼 텐데, 그 캐릭터를 구분 지어주는 것, 그 캐릭터에게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결이 나뉜다는 거예요. 영웅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거고, 악당은, 빌런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하겠죠. 둘 간의 가치관의 차이, 갭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갭을 어떻게 A가 증명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게 보통의 작품들이죠. 물론 비극으로 끝나거나 어떤 그런 얘기들은 B가 승리하는 얘기로 끝나기도 합니다. 사회 고발적인 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만 참조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리해야 될 이 멘탈 관리, 이건 멘탈 관리 특강 때 또 따로 정말 구체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꾸준히 자기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늘 옳을 수 없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한 걸 수 있다. 나의 이 감정이 잘못된 감정일 수 있다. 라고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힘들겠죠, 당연히. 자기 객관화를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주변 맥락과 상황과 타인의 입장도 헤아려 봐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들이에요. 이거는 의식하지 않으면 금세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가지면 멘탈에 조금 괜찮아요. 회복 탄력성은 뭐냐, 마인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공격을 받아도 금방 둥 하고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멘탈 좋네, 쟤 참 멘탈 좋다, 아 참 긍정적이야, 이런 소리 듣는 친구가 있다면 요게 좀 좋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약간 상반된 건데, 침투적인 사고의 이해와 관리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샤워하다가
샤워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슬픈 생각. 옛날에 있었던 트라우마, 어떤 분노, 해결되지 못한 내 안에 어떤 그 마이너스 에너지들, 그것들이 갑자기 생각나요. 그걸 생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냥 놀고 있다가 TV 보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요. 침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큰 걱정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거랑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어요. 자, 경계 침해 행위를 좀 삼가하라. 경계 침해 행위는 뭐라고 설명드릴까요? 이거예요. 너 선 넘었어. 이거예요. 너 이거 선 넘었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넘으면 나 정말 화날 거야. 이거 넘으면 아주 조져버리겠어. 뭐 등등의 자기의 어떤 선이 있어요. 마지노선 같은 건데 이 경계를 침해하는 행동을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똑똑똑 놓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느냐? 자, 누군가는 선이 여기에요. 이것만 안 건드리면 돼요. 근데 누군가는 조금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선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 다가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니 뭐 여기까지는 괜찮더라. 뭐 여기까지는 괜찮더라. 뭐 이 정도 어떤 짐작을 하게 될 건데 이 사람이 선이 여기 꺼져 있으면 이 사람은 큰 악의가 없었는데 여기로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경계를 침해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상처받거나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 이것만은 넘지 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선이 있다면 타인의 선도 있다라는 걸 서로 존중하고 또 존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런 거를 건들면 너무 싫단다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선을 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 친구는 선이 여긴 줄 알고 넘어왔는데 이 친구는 상당히 분노하고 얘랑 인연을 끊거나 뭐 싸우거나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나에게 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계 침해 행위를 서로 간에 삼가하는 이 행위들이 중요합니다. 물론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선이 거에 자기에 흡사하게 꺼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와도 상처받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강한 멘탈은 의무는 아니죠.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오 대단하다, 오 멋지다,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공감과 연대 부분입니다. 공감 능력 중요시되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많이 느끼고 연대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셨다 알다시피 이 누군가와 공생한다는 건 대단히 피곤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웹툰 센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시로 들어줄 수 있는 얘기랄까?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해요. 요거 드는 거 알죠? 그걸 하는데 요거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안전막 같은 거 있잖아요. 떨어지면 여기 목 다치니까 그게 이게 너무 높여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특정한 높이가 있는데 너무 낮은 범위까지 누가 내려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팔이 짧았던 거죠. 알겠죠? 근데 저는 매번 이걸 다시 올린다 이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공생은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내 맞춤형으로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계단만 있을 수 없어요. 미끄러질 수 있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길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공생은 원래 피곤한 거고 남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작업실 같이 작업 쓰는 어떤 작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더워서 한 24도의 실내 온도를 맞추고 싶은데 그분은 추위 많이 타요. 그래서 에어컨을 뭐 27도 내지 안 킬 때도 있어요. 아주 그냥 서로 피곤하겠죠. 그렇죠? 나는 추워 죽겠고 그분은 더워 죽겠고 나는 더워 죽겠고 그분은 추워 죽겠고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소음.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영화를 보면서 작업 가능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전화 벨 소리라든가 뭐 조그만 움직이는 소리 이런 것들도 신경 쓰일 수 있어요. 청결 문제도 그렇고 나는 청소를 2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족한데 뭐 누군가는 매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맞추기 힘들겠죠. 이런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를 뭐 통설해서 고민을 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줄이면 편해집니다. 상당히 편해져요. 다만 그만한 감동도 없겠죠. 생각이 견고해지는 대신 유연성을 잃겠죠. 예를 들면 이 선 넘는 누군가의 선 넘는 행동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때로는 쾌감을 줍니다. 쾌감을 줘요. 예를 들면 에라이 짱키 새끼들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표현인데 누군가는 속 시원할 수 있어요. 알겠죠?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고 한다면 편해지는 거죠. 통쾌해지는 거고. 하지만 그건 악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편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선을 좀 더 높이고 악을 좀 더 눌러주고 싶다면은 조금 불편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사실은 여기쯤에서 쉬는 게 맞으나 일단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라면,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조심해야 될 혐오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단계별로 나눠봤어요. 오피셜은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저의 내피셜이에요. 내피셜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많은 자료조사와 그 다음에 주변 조사들, 사람들과의 뭐 인터뷰라든가 평소에 관심을 어떤 나누면서 논의를 하면서 조금 마련한, 저를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것들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1단계부터 봅시다. 자, 이거는 정말 위험한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 표현은 사실상 금지하지 말아달라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주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타고난 선천적인 것들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못 바꿔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자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누가 뭐라 한들 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 갖춰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누군가는 들어오면 상당히 아파요. 그게 이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는데 그 나의 태생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걸 놀린다? 그거를 조롱한다? 그걸 멸시하고 그거에 무시받고 그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 대단한 상처를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금지에 가까울 정도로 좀 조심해 달라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작품 속에서 악인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맥락상 필요하다라는 건 예외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작품의 메시지가 이런 어떤 정서를 담고 있다라는 건 곤란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특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출신 성분에 관한 건데, 인종, 민족, 국적, 지역, 가문, 부모, 친척, 그냥 태생, 그렇게 태어난 것.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적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지역, 이사 가면 그만이죠. 가문, 부모, 친척 인연 끊으면 그만이죠. 그죠? 민족, 나 성형수술 해버리면 그만이죠. 인종도 뭐 성형수술하고 거짓말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롱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신체 조건에 대해서입니다. 성별, 나이, 얼굴, 키, 피부색, 혈액형, 체형, 체질, 그러니까 애초에 타고난 몸의 특징이나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조롱하는 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질적 특성이에요. 지능, 오감 능력, 선천적인 질환, 그러니까 타고난 정신적 능력이나 장애, 혹은 이것도 저도 고민을 했어요. 타고난 건지 후천적인 건지 사실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성적인 지향성,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애초에 타고난 이런 기질적인 특성이 있죠. IQ가 IQ라든가 어떤 오감적인 센스라든가, 그죠?
선천적인 뭐 어떤 질환들, 뭐 알레르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타고난 거, 아니면 원래 어디가 약간 불편하다든가, 원래 피부색이 그렇다든가, 멜라닌이라든가 이런 요소 때문에 이런 기질적 특성, 신체 조건 뭐 이런 것들 합쳐서 조롱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생활이나 가정 환경들이에요. 부모, 여러분 부모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죠? 부모 및 본인의 재산, 소득 수준, 주거 환경, 주택, 자동차, 기타 의식주 환경들이에요. 이거는 본디 그렇게 지금 내 주변에 갖춰진 기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뭐 조금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라는 부분은 지금 논의로 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진 그런 것들요. 금수저, 흑수저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외에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조롱, 비난이 금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는요, 특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강자였던 것이 어떤 사회에서는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는 강한 키와 어떤 많은 돈과 재력 등등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남자도 어떤 또 국가에 가서는 낮은 키와 별것 아닌 재산, 동양인으로서의 받는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단계 여러분 좀 쉬웠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특히 막 어렵거나 이런 건 없었죠? 그죠? 1단계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2단계입니다. 이게 어려운 건 뭐냐면 다소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혐오 표현을 할 때 혐오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혐오 표현을 조금 유의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특징이 뭐냐?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애초에 귀천, 우열 이런 들의 가치 판단은 금물이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금수저는 타고나서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후천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유리한 점이 훨씬 많아요. 학원이라도 하나 더 다닐 수 있고, 선생님이라도 조금 더 잘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을 구할 수도 있고, 학용품 사는 것도 조금 더 쉽고, 같은 노력을 들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금수저와 흑수저는. 그죠?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요 2단계예요. 자,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학력, 병역, 직업입니다.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복합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학교에 서열이 있다든가 이런 거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 병역, 뭐 누군가는 어떤 뭐 해군, 공군 뭐 이런 거 있죠. 육군 나눠지고, 누군가는 또 공익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대체복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달라요. 타고난 것과 후천적인 게 복합 요소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뭐 더 좋은 신체 등급을 받아가지고 뭐 해군을 해야 되겠다, 뭐 특수 부대를 해야 되겠다, 뭐 UDT 가야 되겠다 라는 것들은 뭐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에 귀천 없다 라는 거는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마음속엔 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 왜 없어? 있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알죠? 이런 심리들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연시되고 정당화될 수는 없고, 다만 직업에도 이런 당연한 축들이 있을 거예요. 레벨도 있고 난이도도 다르고 어떤 수입 수준도 다른 다양한 축들이 있을 건데, 내가 이걸 택했을 때 이거를 택할 때 내가 뭐 드려야 되는 스펙이나 노력이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네가 낫다 내가 낫다 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직장, 계급, 지위, 이력, 전문기술, 자격, 작품 경력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거겠죠. 일종의 커리어를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데,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직장에 가고, 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뭐 등등등 파트타임 알바라든가 이런 직장의 어떤 그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열을 가리면 안 되고 그걸 조롱해서는 안 돼요. 대표적인 예시가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배달 직종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든가 어떤 조무사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든가 등등등 알죠? 그런 것들. 뭐 작품 우리 쪽으로 따져볼까요? 뭐 대형 포털에 연재하는 작가 아니면 뭐 연재처가 뭐 그냥 알아주지 못하는 뭐 어떤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 등등등 아니면 뭐 인기 많은 작가 인기 없는 작가 뭐 이런 거 나뉘는 거 후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해서 뭔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있으나 노력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 단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다양성이 존중받습니다. 결국 각자가 소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계급이나 지위, 이력, 전문기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자격증 딸 수도 있겠죠. 전문기술 익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익히지 않는 혹은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누군가는 이 노력을 들일 때 누군가는 더 다른 노력을 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서로 상황이 다르다. 그 다음 양심이나 신념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정치적 입장과 가치관. 이거는 조롱받아서는 안 되죠. 물론 사회적인,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어떤 특정 뭐 사입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우리 종교에서는 뭘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사회 통념적인 법을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수준 안에서의 뭐 신념이나 양심은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취향이나 사생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화적인 식견, 평소의 취향, 사적인 판단, 연애관, 뭐 성적 취향 등 이것도 비난받을 건 아니에요. 비난받을 건 아니지만 역시나 후천적이고 선천적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뭐 개구리 똥을 먹는다. 우리는 맛있는데 뭐 라는 게 어떤 나라한테는 좀 혐오감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조금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개구리 똥을 먹으면은 뭐 바이러스를 퍼뜨린다 뭐 이런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보신탕, 보양탕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한대요. 뭐 그죠? 돼지 소고기 뭐 다 먹는데요. 뭐. 또 어떤 나라에서는 돼지고기, 소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신체적 능력이에요. 자, 신체적 능력은 신체 조건과는 좀 다릅니다. 보세요. 근력, 순발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 평형성, 기초 체력, 체질, 체취, 체지방, 청결 등 건강관리 상태나 심미적인 요소. 요거 신체적 능력에 속하는데 관리가 가능하긴 해요. 예를 들면 체지방, 체취, 청결 등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은 빠지긴 빠집니다. 열심히 씻고 매 시간마다 뭐 양치하고 뭐 옷도 갈아입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체취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근력, 순발력 노력하면은 근손실 안 일어나고 득근하면서 조금 더 근육을 키울 수는 있어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뭐 요가라든가 이런 거 하면 심폐지구력, 유연성 키울 수는 있습니다. 동체 시력 키울 수 있어요. 탭볼 같은 거 있잖아요. 평형성 어떤 그 체조 하는 듯이 자기가 균형 감각 같은 경우는 훈련은 가능하긴 합니다. 훈련은 가능하긴 하나 후천적으로 훈련은 가능하긴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금수저, 흙수저 다르다시피 선천적인 요소 예를 들면 동양인, 서양인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이만큼의 노력으로 이만큼을 얻어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이만큼 노력해야지 겨우 이만큼 얻어낼 수 있어요. 다르죠. 효율성이 달라요. 효율성. 예를 들면 가성비죠.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것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선천적인 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능적 능력도 그래요. IQ, 언어, 계산 능력, 추리하고 기억력 이런 것들 조금 더 긴장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하면은 높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거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안 좋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능 개발 학습 능력 역시나 후천적인 건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감성, 윤리, 사회적 능력이에요. EQ, NQ, 뭐 존중, 공정, 사랑, 공감 능력, 뭐 미적 감각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와, 쟤는 채색, 어떤 배색, 와 이런 것들이 정말 색 감각 좋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훈련한 것도 있겠지만
타고난 눈, 타고난 배색적인 감정, 이런 건 조금 타고난 것도 좀 공존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맥, 사회적 네트워크예요. 자, 이건 처세랑 처세 술의 어떤 차이로 보셔도 되고, 또 인맥과 인맥 관리의 차이로 보셔도 돼요. 그 사람이 가진 인맥도 노력에 의한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부모와 관련된 것들,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추천받거나 소개받는 뭐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노력에 의해서 얻어낸 것들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자, 3단계까지만 보고 조금 잠깐 쉴까요? 3단계는 이게 조금 표현에 좀 고치긴 고쳐야 되겠네요. 안전한 건 아니에요. 혐오 표현을 하는데 뭐 안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안전한 건 없는데 일부 비판은 가능하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후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하고 실려 했는데, 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인데 3단계는 다시 설명할게요. 안전하다고 본다기보다는 일부 비판은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특징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대부분 후천적인 특성이에요. 대부분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의지로 꼭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개선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타인의 평가나 개입하거나 또 간섭하거나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지 좀 보실게요. 자, 후천적인 인성이에요. 선천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후천적 인성이에요. 나쁜 성격이나 뭐 버릇이나 눈빛이나 말투나 표정 등이에요. 자,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긴 눈빛,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비하하는 거 많이 보셨죠? 서양인들이 이렇게 눈 째지는 거, 동양 사람들, 이거는 사실 비하 표현 맞죠? 그죠? 비하 표현 맞는데, 뭐 최근엔 뭐 블랙페이스라든가 뭐 그런 것도 조금 논란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태생적으로 말하는 눈빛 말고요, 아주 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일부러 째려볼 수는 있어요. 그쵸? 이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인상이고, 이런 표정을 자주 지을수록 그에 따라서 주름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후천적인 눈빛, 후천적인 말투, 일부러 까칠하게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놀린다든가 공격한다든가 하는 그런 말투들, 그 다음에 일부러 짓는 표정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고치지 못한 어떤 나쁜 버릇, 뭐 다리 떨거나 이 정도 말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손짓을 뭐 기분 나쁘게 한다든가 삿대질을 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사람 누군가를 가리킬 때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저분은,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버릇이죠.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나는 선천적으로 삿대질을 하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치면 돼요. 그죠? 고치면 됩니다. 넌 성격 왜 이렇게 나쁘냐, 뭐 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고치면 됩니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나쁜 겉모습에 대한 것들,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갑자기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천히 바꿔나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후천적 인성도 평소에 나쁜 언행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투나 이런 건데,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특유의 버릇이나 특유의 단어 선택이나 특유의 어떤 문장력,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럼 고치셔야 돼요.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소 우발적인 나쁜 언행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분노,
술 먹고 주사를 부린다든가, 실수를 핑계로 대는 어떤 반복적인 잘못. 실수가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냥 그 사람의 어디 갔노? 후천적 인성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수는 결국 그 사람의 후천적인 인성으로 자리 잡아버린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실수를 할 때 아주 뭔가 큰 결심을 해서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진 않을 거야.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한다?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죠. 실수가 아니죠. 그죠? 의도죠. 그거는 의도죠. 자, 네 번째, 갑질, 권력, 위력 행사, 누군가를 협박한다, 누구를 혐오한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구조적으로 차별한다. 이런 폭력적인 언행, 이건 당연히 후천적인 거죠. 선천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꼭 개선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언행들이죠. 그 다음 사회 시스템이나 권력, 제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인프라, 시스템의 잘못 자체,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합법적인 수단으로 법 개정, 그죠?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합법적인 수단으로 개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 비판 가능하다.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비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상당히 비판을 받고 개입을 받고 누군가에게 의견을 자꾸 들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흡수를 해야 되고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것들을 개선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품 속에서 작가가 그러한 메시지를 좀 줘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총 정리해 봅시다. 3단계로 나뉘어봤는데 한국인들은 3이라는 숫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3단계로 나눠본 거예요. 총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개인이 의지나 노력을 가지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혹은 바꾸려고 해도 매우 극단적으로 힘든 그런 태생적인 것들, 태생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혐오 표현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외 설명할게요. 이 예외란 게 혐오 표현을 긍정한다기보다는, 그러면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태생적인 선천적인 부분을 혐오하는 그런 캐릭터, 그런 상황 그리면 안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자, 이 지점에서 헷갈리죠. 그리면 안 돼요? 아니요. 왜 안 돼요? 이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취지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악인 캐릭터라든가 사회의 어떤 부조리, 비합리성을 그린다라든가 할 땐 당연히 묘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캐릭터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것들을 다만 작가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는데, 뭘 이해하느냐? 아, 이거 작가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찬성하네, 은근히 조장하네 라는 거는 말초적으로 뭔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독자도 마찬가지고. 독자는 더더욱 느끼겠죠. 독자 수가 월등히 많으니까. 그죠? 이거 작가가 이거 교묘하게 이거 찬성하는 거 아니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응? 긍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비난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조롱하는 것 같은데 라는 그 본능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수치적으로 잴 수는 없죠. 참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들을 뭐 비판한다든가 결국은 그 말로가 비참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면 조금 어렵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또 예외 중에 조금 더 어렵고 저도 설명하기 참 난감한 예외인데, 이건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찬성하거나 조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의도를 가진 작품은 나오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런 작품을 보고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작품이 공개되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막을 권리는 없다.
그냥 때로는 이런 어떤 악한 마음, 이런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품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다만 이거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죠. 시장이 평가를 내려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흥행이 안 된다라든가 뭐 리플이라든가 뭐 SNS 상에서 좀 욕을 좀 먹는다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대단한 비판을 받겠죠. 그 비판에 대해서 이 작가가 아무리 수많은 비판이 와도 나 굴하지 않겠다. 나 이런 거 그리고 싶어. 라는 정도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나 그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저도 좀 얘기를 할 때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만 현행법을 월등하게 어겨버린다라든가 이런 건 곤란하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실명으로 누군가를 지칭해서 작품 안에서 막 험하게 다룬다. 캐릭터로서 아주 그냥 뭐 처절하게 험하게 다룬다. 그래서 그 실제 존재하는 누군가가 혹은 어떤 집단이 명백하게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고 있다. 현행법 위반이죠. 이거는 시장에서 평가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까지는 뭐 당연히 선을 넘어버린 거고 어떤 특정 선을 넘어버린 거고 그렇지 않은 어떤 악에 대해서 뭐 탐구를 하든 악에 대해서 어떤 어두운 거에 대해서 어떤 미묘한 매력을 느껴서 그걸 자꾸 하고 싶어 한다던가 그런 마음까지는 뭐 강제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까지 현행법으로 처벌한다는 거는 조금 오버하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통상적인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밑에 두 개는 사실상 이거는 사실상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유연하게 적용을 하시면 될 거는 같아요. 자, 두 번째 봅시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바꿀 수는 있어요. 바꿀 수는 있지만 선천적, 후천적 요인이 제법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혐오 표현은 좀 위험하니까 좀 신중히 접근을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아예 금지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르긴 하죠. 좀 신중하셔야 돼요. 1번보다 훨씬 애매해요. 이거는 이 정도는 비난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비판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조롱이나 어떤 좀 놀리는 거, 멸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는 뭐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히 어떤 선천적인 부분이 강하다든가 의도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또 지나치게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더라. 내가 선을 넘었더라 라는 판단들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는 꼭 바꿔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조지는 것, 어떤 응징하는 것, 멸시하고 낮게 보고 얕잡아 보고 그런 것들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죠. 왜냐? 악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을 돕고 약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전한 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은 적극 비판 가능하다. 특히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혐오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형으로 갖춰진 시스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치, 문화 그런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정작용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목적을 가진 어떤 혐오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비판은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돼요.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다음 중 비판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목소리, 2번 사투리, 2번 사투리, 3번 말투, 4번 폭언. 어떤 걸까요? 정답은 4번이죠. 폭언 자체는 왜 그런 폭언을 하냐, 당신 그러지 마라 라고 당연히 비판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뭐
부산에 있긴 하지만 뭐 고향은 전라도라서 사투리가 둘 다 섞여 있어요. 응? 어떨 때는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고요. 예. 어떨 때는 또 부산 사투리 잘 써요. 이거는 사투리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속하는 거죠. 제가 만약 죽을 듯이 죽을 똥살똥 노력을 한다면 서울말도 아니죠. 서울 사투리죠. 서울 사투리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말씀드렸죠. 후천적 노력이 상당히 힘들어요. 왜? 제 고향은 전라도고 현재 사는 곳은 부산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서울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것은 서울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어요.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의 정도를 따졌을 때 굳이 이런 큰 노력을 들일 바에는 그냥 사투리 쓰면서 살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살아도 돼 라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말투도 좀 비판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하는 뭐 말투나 속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웹툰 센터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두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어조나 톤의 변화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인 농담 적극적인 뭐 질문이나 어떤 소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잔잔하게 조용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정된 시간 안에 또 어떤 많은 정보를 좀 압축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평소에 얘기하는 속도보다는 비교적 조금 한 1.2배속 정도로 빠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조금 더 느릿하죠, 말투가. 자, 이런 말투나 이런 것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 목소리는 선천적인 거죠. 목소리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바꾸려면 바꾸죠. 헬륨 풍선을 마신다든가 아니면 성대에 일부러 뭐 할까? 성대 결절을 일으킬까요? 아무튼 일부러 막 목을 거칠게 써서 목캔디 같은 거 안 먹고 일부러 성대를 혹사시켜서 목소리를 거칠게 허스키하게 바꾼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톤을 높인다든가 혹은 톤을 낮춘다든가 하는 식으로 목소리를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요거에 속하는 거죠. 거의 요거에 속하는 선천적인 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할 수는 없죠. 폭언을 한다.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한테 지금 야 새끼야 넌 졸지마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 폭언이죠. 폭언 아닙니까? 그런 거는 비판받아야 되고 그 비판을 수용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고 자, 다음으로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사과 많이 해봤고 또는 사과를 많이 안 해봤어요. 또 제가 받아야 될 사과도 많이 있는데 사과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사과를 받지 않은 적도 있어요. 이 사과와 용서는 대단히 힘든 가치다. 지금 사회가 물론 너무 좀 팍팍해서 그런지 뭐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유연하게 좀 안 되고 있는데 화해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좀 살펴보자면 자, 작가가 자기의 책무를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한다든가 뭐 외색 표현을 즐겨 한다든가 SNS상에서 뭐 뻘짓을 한다든가 평소에 자질에 논란이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현명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 대처가 무엇이냐? 그 대처가 뭐냐 이거죠. 사과예요. 사실은 1차적으로. 사과는 인간만이 가능한 뭐 물고기한테 가가지고 나 미안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죠. 물론 또 그런 게 누군가 연구해서 밝혀낼 수도 있겠다. 물고기가 사과하는 방식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인간만이 가능한 정말 고도의 갈등 해소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젠가요? 여기 있었죠. 어디 갔나? 타인의 선을 존중하라 했었죠. 경계 침해 행위를 삼가하라 이랬죠.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넘었으면 사과 잘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고도의 갈등 해소 방법 이거는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과를 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사과는 상당히 남는 장사인데 상당히 고도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좀 성스러운 상당히 괜찮은 방식의 교류 방식인데 소통 방식이고 자 그걸 볼게요. 사과할 때는 절대 변명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명.
또 일단 다 본 다음에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또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를 사과하기 전보다 더 악화시켜버리는 최악의 사과 방식들입니다. 아니 뭐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있다 이가 이런 거 있죠. 아니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네가 좀 오해한 거 아이가 이거 책임을 전가하는 거. 근데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그런데 네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없잖아. 아무튼 뭐 어쨌든 그러면 좀 내가 미안하다. 이 사과 받고 용서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변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책임을 전가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 이 최악이죠 이거 방식.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이가 이거야. 아니 네가 너무 꼬아서 받아들인 거 아이가 이런 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사과 방식이고. 자, 문제를 직시하고 직시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이 뭔지 자신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요소를 구해야 돼요.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나는 내가 왜 잘못했는지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방식입니다. 차라리 사과를 안 해야 돼요. 사과를 안 하고 사과를 안 해서 벌어지는 것까지 뭐 감수할 거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사과할 마음이 있다.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잘못했는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구나.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실수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들을 모두 퉁치고 말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이러면은 최악의 사과 방식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과에는 반드시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 의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꼭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믿어도 돼. 그 다음에 너 이런 상처 많이 받았겠네. 피해 많이 받았겠네. 이번에 억울했겠네.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내가 최소한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것들을 좀 보상하려고 한다. 꼭 보상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내가 선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뭔가를 좀 돕고 싶다. 이걸 조금 너에게 좀 제공하고 싶다. 라는 보상 의사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이걸 최악의 사과 방식으로 해볼까요? 미안한데 내가 얼마 주면 되노? 얼마면 되니? 10만원이면 되나? 자, 받아. 받고 먹고 떨어지라. 미안하다 알았지?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 이게 최악의 사과 방식이죠. 진심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 사과의 타이밍입니다. 상대가 극도로 분노에 휩싸인 상황에서는 뭐 타이밍이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지만 그거를 약간 넘어서는 단계라면, 조금 지난 단계라면 가급적 빨리 할수록 좋아요. 사과는 늦으면 늦을수록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골든타임을 넘긴 거예요. 후회해야 되는 이 상황을 다시 또 올바르게 좀 바꿀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대단히 빨리 할수록 좋다. 저도 이와 비슷한 사과를 한 적은 있어요. 자, 들어가야 하는 표현에서 먼저 볼까요? 자, 제가 뭐 기업문화 개선 프로젝트 뭐 포스터 작업을 할 때 직원들을 소로 은유한 적이 있어요. 소들. 이거 직원인 거죠. 직원. 소들도 들어요. 둘 다 저의 소중한 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무슨 소가 일을 잘하냐고 했더니, 물론 좋은 의도로, 물론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의도가 없지는 않았다고 봐요. 무의식적으로 있었겠죠. 직원은 서로 비유해도 되는 존재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있었겠죠. 그런 의도 없었다고 자꾸 변명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알겠죠? 그런 의도가 암묵적으로 난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유했지.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에 쌍남자 연재했던 최인수 작가님께서 뭐 사과문 등록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가 난 적은 있었어요. 사과는 제가 한 하루 이틀 사이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 들어가야 되는 표현은 저는 구체적으로 이때는 못 넣었어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나는 누구라는 거. 나는 이러하는 사람이다. 누구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육하 원칙.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다소
뭐 미흡한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저는 뭐 이런 프로젝트로 뭔가 만들었는데 그때 뭐 서로 비유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뭐 누구한테 피해를 줬는지, 누구한테 지금 내가 미안한지,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사실이 있는지 이거는 밝히긴 밝혀야 되죠. 근데 나쁜 사과문 같은 경우에는 4번만 주구장창 다뤄요. 아니 이거는 실제와 다르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거는 사과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죠. 알겠죠? 실제와 다른 너무나 다르게 알려져 있는 거는 바로잡긴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해명은 하는 게 좋다. 자, 아무튼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미안하고 반성을 하는지를 밝혀주는 게 좋고요. 이 일을 책임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할 건지, 무엇을 개선할 건지, 앞으로 이제 해결 방안과의 사후 조치를 약속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이를 하겠다. 반면에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사과 안 했어요. 기재부 법제처 홍보 어떤 만화를 그렸던 좌파 성향 웹툰 작가가 있다? 뭐 한겨레에서만 편 그리다가 2009년부터 변신하고 부산시 뭐 홍보물도 그리고 있다? 우파 주장을 조롱하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뉴델리에서. 물론 저는 이거 사과를 넘어서 법적 조치를 할까 말까도 고민했을 정도였는데 기사 내용을 밑에 보면 상당히 긴데 제가 어떤 작품들을 했고 무슨 활동을 했고 거의 뭐 제 홍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끝났구나. 어떤 가치가 없다 생각해서 대응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들어가면 안 되는 표현. 변명이나 타인의 잘못을 언급하는 거. 그 다음에 애매한 표현, 진정성 없는 표현. 아, 본의 아니게 그래 됐다. 본의예요, 본의. 암묵적으로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지 본입니다. 아, 이거 오해다. 오해를 시켰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상대방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오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또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아닙니다. 그럴 의도가 암묵적으로 뭔가 무의식적으로 있었을 겁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진짜 억울한 거는 피해자죠. 아, 저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말이에요. 실수다. 실수라고 하면 더 열받는 경우 많아요. 그죠? 왜? 미안, 의도 아니다. 실수다. 미안 하고 넘어갔을 때, 실수였구나. 괜찮아. 오케이. 하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로 나쁘는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봅시다. 저는 독자로서는 이 작가의 진정성, 작품의 성향, 타깃, 장르, 그리고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장면에 뭐 누군가를 뭐 놀리는 표현이 나왔다. 그 장면만 문제 삼아가지고 작가 나쁘다, 물러나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작가로서는 작품, 장르, 주제, 작가의 의도, 상황과 맥락상 불필요한데, 그러니까 장르나 주제, 작가의 의도, 상황과 맥락에서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허락되고 어느 정도는 표현이 권장되거나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예외. 근데 그런 게 또 아닌데 뜬금없이 불필요하거나 설득력 없는 표현,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거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그런, 불필요한데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 건 유의해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욕 쓰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이제 없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장르, 주제, 의도, 상황, 맥락상 필요하다면, 자연스럽다면 당연히 나와도 되죠. 폭행?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 다른 조롱과 멸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사소화하고 싶은 그런 어긋난 욕구가 있다. 그걸 지금 막 표현한다. 그런 거라면 조금 욕을 먹을 수 있죠. 자, 우리 작가, 독자 모두 상생하는 존재예요. 서로 균형 감각이나 역지사지를 좀 갖춰야 될 겁니다. 독자도 늘 독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창작 영역도 많이 관여합니다. 유튜브를 한다던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기획 활동을 한다던가 창작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캠페인 기획을 한다던가 그런 거.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독자 역할도 하잖아요. 우리 웹툰, 영화, 만화, 소설 많이 보잖아요. 그때 이 표현 좀 기분 나쁜데 이런 거 느낄 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 균형 감각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타깃에 따른 노출 제한. 이게 지금 명확하게 우리가 뭐 19금, 뭐 예를 들면
25금, 30금 뭐 좀 우습긴 한데 어떤 그런 명확한 등급 부여가 없이 어떤 특정 거대한 채널에서 모두에게 막 보여지는 어떤 작품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많이 앞으로 나가는 작품들이 조금 더 과도하게 과대표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모든 연령층에게 공개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예를 들면 공중파 방송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에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관리하고 등급 부여할 필요는 앞으로 있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대한 신중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인권 감수성 교육이나 실천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강자는 어떤 또 다른 사회에 가면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약자는 또 다른 계층에 비해서는 또 강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때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상 다른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해야 된다. 다양한 입장과 의견에 대한 이해, 소통을 하되 쌍방향으로 그 다음에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매너를 지킨다라는 정말 당연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책임도 이제 따른다. 옛날에는 국가나 뭐 정부에서 뭐 강제로 이런 표현 안 돼! 했지만 지금 밑에서 독자들이 이런 표현은 불쾌하다, 불편하다, 또 고통을 준다, 아프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될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투쟁하고 쟁취하고 지켜내고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그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단계? 그 중에는 또 무리한 주장도 있어요. 좀 심각한 무리한 주장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까지 뭐 다 걸러가면서 이것까지 다 차단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책임의 기준에 대한 재정립, 수평적 자정 능력을 저는 기대하는 편이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이것들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고 오늘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작품 창작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지금 독자들의 목소리인지 좀 들어가면서 참조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기본 바탕이 되어야 우리의 창작, 소비, 독자, 작가 모두가 행복한 어떤 지점들을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